아버지, 이번 달은 저희도 힘들어요. 알아서 좀 하세요. 돈도 없으면서 왜 자꾸 요구만 하세요? 저 노인 아직도 버티네. 가진 것도 없으면서. 이 차가운 말들이 어디서 들려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피땀 흘려 키운 자식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현실입니다. 노년의 돈이 힘인 이유는 단순히 생활비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부모는 하루아침에 존중을 잃고 자식에게 무시당하며 결국 외로운 짐짝으로 전락합니다. 하지만 통장에 돈이 있으면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자식이 먼저 전화를 걸고 손주가 안겨들며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인격보다 사랑보다 결국 돈이 마지막 권위가 됩니다. 지금부터 노년의 돈이 힘인 6가지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노년의 돈이 힘인 첫 번째 이유는 늙어서도 사람 대접을 받기 때문입니다. 늙으면 누구나 주름이 깊어지고 걸음은 느려지고 목소리는 작아집니다. 그 순간부터 세상은 노인을 귀찮은 존재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늙었어도 몸이 약해졌어도 돈이 있는 노인은 여전히 대접받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인간 대접은커녕 눈치와 무시 속에 하루를 버티게 됩니다. 돈이 곧 사람으로 인정받는 최소한의 조건이 되는 현실은 잔인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9세 박병수 씨는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해 아들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처음엔 아버지 같이 계세요 라며 환영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식탁에 밥을 놓으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손주도 할아버지 냄새 난다며 피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술에 취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도 없고 돈도 없으니 우리도 힘들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박 씨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늙은 몸으로 집안에서 숨죽여 살아야 했고 결국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처절했습니다. 돈 없는 늙은이는 그냥 짐이야. 사람 대접은커녕 그림자 취급을 받는다. 반대로 부산 해운대에 사는 76세 윤영자 씨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전략해 모은 돈으로 작은 건물 하나를 남겼고 매달 월세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덕분에 혼자 살아도 생활에 불편이 없었습니다. 윤 씨가 경로당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먼저 자리를 내주었고 이웃들은 항상 어머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심지어 며느리와 사위도 매달 먼저 찾아와 안부를 챙기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생일이면 고급 한정식집에서 잔치를 열어주고 손주들은 늘 할머니 최고라며 안겼습니다. 윤 씨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있으니 늙어도 여전히 어른 대접을 받는다. 돈이 없었으면 나도 무시당했을 거다. 그 말은 씁쓸했지만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노년의 돈이 힘은 이유는 바로 사람 대접입니다. 돈이 없는 노인은 모임에서도 뒤편에 앉아야 하고 말을 꺼내도 흘려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는 노인은 중심에 앉고 같은 말도 조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차이는 극명합니다. 돈 없는 부모가 하는 말은 잔소리로 들리지만 돈 있는 부모의 말은 지혜로 여겨집니다. 이웃과 친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게 없으면 불편한 존재가 되고 가진 게 있으면 존경받는 존재가 됩니다. 돈은 단순히 생활비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늙어서도 사람으로 대우받게 해주는 마지막 무기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힘은 빠지고 목소리는 작아집니다. 그러나 돈이 있으면 그 작은 목소리조차도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돈은 나이를 넘어선 힘이고 늙은 몸을 지켜주는 갑옷입니다. 결국 노년의 돈이 힘은 이유는 늙어서도 사람 대접을 받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존엄을 지키고 무시당하지 않고 끝까지 어른으로 남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돈입니다. 눈물이 사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노년의 돈이 힘인 두 번째 이유는 자식이 무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부모의 희생이 당연한 듯 여겨지지만 시간이 지나 부모가 가진 돈이 사라지면 자식들의 태도도 서서히 변합니다. 부모가 병원비 한 푼, 용돈 몇만 원조차 감당하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존중은 무너지고 부모는 짐으로 취급됩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돈이 곧 권위이자 자식 앞에서의 존재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8세 박영달 씨는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며
자식 공부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아들 둘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 자금까지 대줬지만 본인은 남은 재산 하나 없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혼자가 된 박 씨는 허리 통증이 심해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처음엔 아들들이 교대로 간병을 돕겠다고 나섰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핑계를 대며 연락이 줄었습니다. 병원비가 쌓이고 생활비를 부탁하는 날이 많아지자 아들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사는 게 빠듯합니다. 이제는 스스로 좀 해결하세요. 순간 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피와 땀으로 키워낸 자식들이었지만 돈이 떨어지자 그 사랑도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결국 그는 요양원으로 보내졌고 명절에도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 신세가 됐습니다. 남은 건 돈 없는 아버지는 무용지물이라는 처참한 깨달음뿐이었습니다. 반대로 경기도 용인에 사는 74세 김인숙 씨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남긴 상가 건물에서 매달 월세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생활비는 물론이고 손주들 학원비까지 도와줄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자식들은 주말마다 김 씨 집을 찾았고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주들은 김 씨에게 안기며 할머니 최고를 외쳤고 아들, 딸은 다투듯이 병원 예약을 챙겼습니다. 김 씨는 속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가진 게 있어서 저들이 나를 모시는 거지. 돈 없었으면 지금처럼 대접 못 받았을 거다. 이 말은 냉정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녀가 존중받는 이유는 인품도 있지만 결국 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노년의 돈이 힘은 이유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돈이 있으면 부모의 말이 조언이 되지만 돈이 없으면 같은 말도 잔소리가 됩니다. 돈이 있으면 자식들이 먼저 찾아오고 돈이 없으면 연락조차 피합니다. 부모의 권위는 혈연이 아니라 통장 잔고에서 비롯됩니다. 병원비를 스스로 내고 손주 용돈을 당당히 주는 부모는 존중을 받지만 생활비를 부탁하는 부모는 눈치와 냉대를 견뎌야 합니다. 돈은 단순한 생활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존엄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돈이 있으면 자식의 눈빛이 따뜻하고 돈이 없으면 차갑습니다. 같은 부모인데 돈의 유무가 태도를 갈라놓습니다. 결국 노후의 돈이 힘인 이유는 단 하나, 자식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눈물이 존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돈만이 마지막까지 부모를 부모답게 세워줍니다. 노년의 돈이 힘인 세 번째 이유는 이웃이 함부로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의 진실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돈이 있는 노인은 마을에서 대접받고 돈이 없는 노인은 모욕과 무시 속에 살아갑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어도 노년에 주머니가 비면 존경받는 어르신에서 단숨에 패 끼치는 노인으로 추락합니다. 이웃의 태도는 잔인할 정도로 돈에 따라 갈라집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79세 오명환 씨는 퇴직 후 가진 게 없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았습니다. 처음엔 동네 사람들이 안부를 묻고 시장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 씨가 월세와 관리비 때문에 동네 부동산 사무실에서 매번 밀린 돈을 변명하며 버티자 사람들의 시선은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또 돈 얘기야? 나이 들어 민폐만 끼치네. 라는 말이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이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관리비도 못 내면서 왜 여기서 살아? 나가야지. 그날 이후 오 씨는 아예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쓰레기 버리러 내려가는 것도 두려워 밤늦게 몰래 움직였고 병원에 갈 돈이 없어 아픈 몸을 방치했습니다. 돈이 없으니 이웃이 함부로 대하고 존엄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반면 경기도 과천에 사는 75세 최은자 씨는 정반대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상가 건물에서 매달 월세가 들어와 생활은 넉넉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도 마트에서도 그녀를 대하는 태도는 달랐습니다. 최 여사님 오셨어요? 자리에 앉으세요. 시장 보러 오셨으면 무거운 건 제가 들어드릴게요. 심지어 동네 사람들은 먼저 다가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녀가 후원금을 내기도 하고 어려운 집안의 생활비를 보태주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기에 이웃이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과 배려가 따랐습니다. 최 씨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돈이 있으니 내가 사람 대접을 받는 거야. 돈 없으면 나도 무시당했을걸.
그 솔직한 고백은 잔인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노년의 돈이 힘은 이유는 결국 인간관계의 온도차 때문입니다. 돈이 있는 노인은 이웃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돈이 없는 노인은 부담스러운 짐으로 낙인 찍힙니다. 쓰레기 버리는 사소한 행동조차 돈이 있으면 웃으며 맞이하지만 돈이 없으면 불평과 눈총이 따라 붙습니다. 동네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비를 내는 사람은 존중받고 내지 못하는 사람은 투명인간 취급을 당합니다. 이웃의 태도는 결코 감정이 아니라 돈에 의해 결정됩니다. 돈은 단순히 생활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돈이 있으면 이웃이 조심스레 말을 고르고 돈이 없으면 아무렇지 않게 모욕적인 말을 던집니다. 이웃의 눈빛 하나, 말투 하나가 돈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무시입니다. 그리고 그 무시는 오직 돈으로만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의 돈이 힘은 이유는 이웃이 함부로 대하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존엄은 눈물이 아니라 돈에서 나옵니다. 돈이 있어야 이웃이 함부로 하지 않고 돈이 있어야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노년의 돈이 힘인 네 번째 이유는 재혼할 때 상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나이, 같은 얼굴, 같은 건강 상태라도 주머니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상대가 달라집니다. 가진 게 없는 노인은 짐덩어리 취급을 받고 돈이 있는 노인은 인생의 동반자로 대접받습니다. 그 차이는 잔인할 정도로 냉혹합니다. 사랑도 성격도 인품도 모두 뒷전입니다. 결국 상대는 당신의 통장을 먼저 바라봅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김창호 씨는 아내와 사별한 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했지만 남은 돈은 거의 없었고 국민연금으로 한 달 80만 원을 받는 게 전부였습니다. 김 씨는 지인을 통해 중매를 보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상대 여성은 대놓고 물었습니다. 집은 본인 명의인가요? 연금은 얼마나 나오세요? 김 씨가 솔직히 털어놓자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몇 번의 만남이 이어졌지만 상대는 끝내 연락을 끊었습니다. 김 씨는 허탈하게 말했습니다. 내 나이가 문제가 아니더라고. 가진 게 없으니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해주더라. 재혼을 꿈꿨지만 결국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그는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외로움은 더 깊어졌고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반대로 경기도 성남에 사는 70세 이정자 씨는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임대 아파트 두 채에서 월세 수입만 200만 원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알게 된 한 남성이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이 씨는 처음엔 그 관심이 단순한 호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남성은 결혼을 제안하며 말했습니다. 같이 살면 더 든든하잖아요. 서로 의지하고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속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이 그녀의 재산을 확인하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결혼 후 남성은 생활비를 거의 내지 않았고 이 씨의 월세 수입에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웃들은 그 남성을 좋은 신랑감이라 불렀습니다. 돈이 있었기 때문에 재혼은 쉽게 성사됐고 상대 역시 달라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씁쓸하게 털어놨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었으면 누가 나랑 살겠다고 했을까? 결국 돈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더라. 노년의 돈이 힘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재혼 시장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돈이 없으면 외면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상대가 먼저 다가오는지 아니면 끝까지 연락이 끊기는지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결국 돈입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얼굴도 크게 보지 않습니다. 재산과 연금, 집과 수입을 먼저 따집니다. 애정은 그 다음입니다. 돈은 단순히 생활의 수단이 아니라 선택지를 넓혀주는 무기입니다. 돈이 있으면 외로움 속에서도 함께할 상대를 고를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아무리 진심으로 다가가도 외면당합니다. 노년의 재혼을 꿈꾸는 사람에게 돈은 곧 매력이고 돈은 곧 조건이며 돈은 곧 사랑의 힘입니다. 결국 노년의 돈이 힘은 이유는 재혼할 때 상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격과 성품보다 먼저 보는 것은 통장입니다. 돈이 있는 노인은 선택받고 돈이 없는 노인은 거절당합니다. 가혹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노후를 외롭지 않게 지키고 싶다면, 사랑을 원한다면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곧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석이자
재혼시장에서 당신을 살아남게 하는 마지막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돈이 힘인 다섯 번째 이유는 며느리, 사위의 태도가 공손해지기 때문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관계, 겉으로는 가족이라 부르지만 속내는 돈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가진 게 없는 시부모, 장인장은 언제든 부담스러운 짐으로 취급되지만 통장에 돈이 있고 재산이 있으면 한마디 한마디가 존중으로 바뀝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가진 게 달라지면 대우가 달라집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80세 김석호 씨는 퇴직 후 연금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매달 용돈을 아들 내외에게 의지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웃으며 밥상을 차려주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기세, 관리비가 밀려 부탁할 때마다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애 키우느라 빠듯해요. 제발 조금만 줄여 쓰세요. 어느 날은 식탁에서 손주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돈도 못 버시면서 왜 이렇게 요구가 많으세요? 그 순간 김 씨는 수치심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들마저 말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눈치만 보며 살다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돈 없는 노인의 자리는 집안에서도 투명인이었고 며느리의 눈빛은 칼날 같았습니다. 반대로 경기도 수원에 사는 77세 이정분 씨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모은 재산으로 상가를 임대 주어 매달 25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이 씨는 명절마다 며느리와 사위에게 두툼한 봉투를 챙겨주었고 그 덕분에 대우는 달라졌습니다. 사위는 늘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장모님, 건강은 어떠세요? 혹시 필요한 건 없으세요? 하고 묻고 며느리도 장을 보며 어머님 드실 건 제가 먼저 챙겨드릴게요. 라며 공손했습니다. 생일잔치 때는 며느리, 사위가 앞다퉈 음식을 준비하고 손주들까지 할머니 최고를 외쳤습니다. 이정분 씨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며느리 사위가 천사가 되고 돈이 없으면 괴물이 되는 거야. 그녀의 말은 씁쓸했지만 누구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노년의 돈이 힘은 이유는 단순히 생활비 때문이 아닙니다. 가족의 존중과 태도가 오직 돈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겉으로는 웃어도 속마음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시부모, 장인장의 존재가 짐이 될지 존경의 대상이 될지는 통장 잔고가 결정합니다. 돈이 없으면 며느리의 말투는 차갑습니다. 이젠 좀 알아서 하셔야죠. 저희도 힘들어요. 같은 말이 서슴없이 튀어나옵니다.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예의 바르게 굴다가도 부모가 계속 도움을 요청하면 거리를 두고 무심해집니다. 반대로 돈이 있으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라며 몸을 낮춥니다. 돈은 노인의 권위이자 방패입니다. 자식의 배우자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마지막 힘입니다. 슬프지만 며느리, 사위의 공손함은 사랑보다 돈에서 나옵니다. 가진 돈이 곧 존엄이고 그 돈이 곧 태도를 바꿉니다. 결국 노년의 돈이 힘은 이유는 며느리, 사위의 태도가 공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대접받길 바라는 건 환상입니다. 돈이 있어야만 존중받고 돈이 있어야만 목소리가 힘을 얻습니다. 인생 말년에 무시당하지 않고 존엄을 지키고 싶다면 단 하나,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곧 태도를 바꾸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돈이 힘인 여섯 번째 이유는 대화에서 기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은 약해지고 자식이나 이웃, 심지어 친구들 앞에서도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말 한마디에 무게가 실리고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대화의 자리는 곧 수모의 자리가 됩니다. 입을 열수록 기가 죽고 눈빛 하나하나가 자신을 향한 멸시처럼 느껴집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77세 이종만 씨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을 위해 모아둔 돈은 없었습니다. 은퇴 후 친구들과 경로당에서 대화할 때마다 그는 기가 꺾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우리 아들 이번에 집 사줬다더라. 연금 덕에 여행 다녀왔다라며 자랑을 늘어놓을 때 이 씨는 입을 닫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나는 가진 게 없다는 현실이 떠올라 차마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손주 얘기만 나와도 기가 죽었습니다.
용돈 한번 제대로 쥐어주지 못한 죄책감에 대화 자리에서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결국 그는 친구 모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으니 말도 없고 말이 없으니 존재조차 희미해졌습니다. 반대로 전북 전주에 사는 74세 최인자 씨는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전략해 모은 돈으로 상가 하나를 마련했고 매달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친구들과 모여도 그녀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제주도 다녀왔는데 항공권은 내가 다 냈어. 라며 당당히 말했고 실제로 친구들에게 밥을 사주며 중심이 됐습니다. 며느리와 사위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용돈 봉투를 내밀며 필요할 땐 말해라라고 할 수 있었고 그 한마디의 분위기는 언제나 따뜻하게 흘렀습니다. 돈이 있으니 그녀의 말은 존중받았고 누구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목소리가 커지더라. 안 그러면 입 다물고 살아야 해. 이 씁쓸한 농담은 사실이었습니다. 노년의 돈이 힘은 이유는 결국 대화의 무게 때문입니다. 가진 게 없으면 말은 곧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가진 게 있으면 한마디가 곧 권위가 됩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없는 부모가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잔소리로 들리지만 돈 있는 부모가 같은 말을 하면 조언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웃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돈 없는 노인은 대화에 끼지 못하고 돈 있는 노인은 대화의 중심이 됩니다. 돈은 단순한 생활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소리의 크기이고 기죽지 않고 당당히 설 수 있는 힘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말이라도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지만 돈이 있으면 같은 말도 존중받습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것은 병도 외로움도 아닌 대화에서 무시당하고 기가 죽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막아주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돈입니다. 결국 노년의 돈이 힘은 이유는 대화에서 기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당히 말할 수 있고 고개 숙이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은 오직 돈이 지켜줍니다. 돈이 곧 존엄이고 돈이 곧 목소리이며 돈이 곧 당신의 길을 살려주는 마지막 힘입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깨달음이 분명될 것입니다. 아울러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아침 서울 금천구의 오래된 빌라 복도는 이른 시간부터 분주합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전이 담긴 반찬통을 든 젊은 부부가 서 있고 아래층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할머니 송편 다 쪘어요 하고 외칩니다. 세상은 명절에 들뜬 공기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203호 김영호 씨의 집은 정반대입니다. 방 안은 조용하고 차갑습니다. 어제 끓였다 식은 국에서 비린 냄새가 풍기고 창가에는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냄비 대신 곰팡이가 핀 밥그릇, 송편 대신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 하나가 밥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김 씨는 그 앞에 앉아 물 한 잔을 들이켜며 중얼거립니다. 명절이라고 달라질 건 없지.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사회자는 활짝 웃으며 말합니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 웃음이 넘치는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는 리모컨을 눌러 TV를 꺼버리고 한동안 멍하니 벽을 바라봅니다. 예전엔 이 방 안도 따뜻했습니다. 아내가 전을 부치며 기름 너무 많이 쓰지 마요 하던 목소리, 손주가 뛰어다니며 할아버지 달 하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 둘은 결혼 후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 몇 해는 전화라도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꼭 올라갈게요. 다음 명절엔 같이 밥 먹어요.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지난 설에도 그 전 추석에도 휴대폰은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김 씨는 매년 명절이면 휴대폰을 눈앞에 두고 기다립니다. 이번엔 오겠지. 손주도 많이 컸을 테니 한 번쯤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 희망은 아침이 지나고 점점 사라집니다. 시계는 9시를 가리키고 방 안엔 정적만 가득합니다. 그는 문을 열어 복도로 나가봅니다. 바닥엔 새 신발이 줄지어 놓여 있고 누군가 문 안에서 아버지 이거 좀 더 드세요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따뜻한 말들이 벽을 타고 들려오자 김 씨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자신은 그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을 수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찌릅니다.
방으로 돌아오니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옵니다. 빛은 따뜻한데 그 안에 서 있는 자신이 유독 초라해 보입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봅니다. 안에는 손주가 초등학생일 때 그려준 그림이 한 장 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라는 삐뚤빼뚤한 글씨. 그는 그 종이를 천천히 손끝으로 쓸어보며 속삭입니다. 지금은 대학생쯤 됐겠지. 나를 기억이라도 할까? 점점 배가 고파옵니다. 냄비에 어제 남은 밥을 물에 말아 먹습니다. 찬밥을 삼키며 혀끝에서 김치의 짠맛보다 씁쓸한 마음이 먼저 느껴집니다. 밖에선 기름 냄새가 짙어지고 골목마다 웃음소리가 퍼집니다. 아이들이 문 앞을 뛰어다니며 소리칩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김 씨는 젓가락을 멈춥니다. 자신도 그토록 평범한 대화를 나누던 시절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창문을 닫고 의자에 앉습니다. 한숨이 저절로 새어 나옵니다. 그땐 몰랐지. 시간이 이렇게 잔인한 줄.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면 빨간 글씨로 적힌 추석 두 글자가 유독 선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축하가 아니라 자신이 세상에서 더 멀어졌음을 알리는 표시 같습니다. 낮이 되자 햇살은 점점 따갑게 변하지만 방 안의 온도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김 씨는 무릎이 아파 움직이지 못한 채 창문 아래에 앉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손에는 선물 꾸러미가 들려 있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이내 눈을 감습니다. 명절이 뭐라고 다 잊으면 편할 텐데.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슬픔의 그림자를 숨기지 못합니다. 그에게 추석은 기쁨의 날이 아니라 잊힌 존재임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전화 한 통 없는 아침, 송편 대신 찬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하루. 그렇게 김영호 씨의 명절은 또다시 고요한 패배처럼 흘러갑니다. 점심 무렵 햇살이 복도 끝까지 비쳐듭니다. 세상은 여전히 명절의 향기로 가득하지만 김영호 씨의 방 안은 공기마저 멈춘 듯 조용합니다. 배가 고파도 입맛이 없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텅 빈 냉장고를 바라보다가 한참 뒤에야 재킷을 걸칩니다.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지. 혼잣말처럼 내뱉고 문을 나섭니다. 골목길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부부들이 손에 들고 있는 장바구니마다 고기, 전, 과일이 한가득입니다. 시장 입구는 인산인해입니다. 한우 좋아요. 오늘은 세일이에요. 송편 한 팩 남았어요. 그 활기찬 목소리들이 김 씨의 귀를 파고듭니다. 하지만 그는 그 틈에 끼지 못합니다. 그저 사람들 사이를 피해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반찬 가게로 향합니다. 김치 조금만 주세요. 얼마어치요? 1,000원어치만요. 주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작은 비닐봉지에 김치를 담습니다. 그 짧은 순간 김 씨는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남들처럼 두 손 무겁게 장을 보고 싶지만 주머니 속엔 1,000원짜리 몇 장뿐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거스름돈을 챙기며 중얼거립니다. 명절인데 이 정도면 됐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마다 풍요가 넘칩니다. 차례를 마친 가족들이 모여 웃고 아이들이 손에 송편을 들고 달립니다. 그 소리들이 등 뒤를 스칠 때마다 그는 고개를 더 숙입니다. 시장 비닐봉투 속에는 김치와 나물 한 줌이 전부입니다. 손에 쥔 봉지가 바람에 펄럭일 때마다 그 안의 허전함이 마음속 허공처럼 흔들립니다. 방에 들어와 밥상을 펴고 냉장고에 남은 찬밥을 꺼냅니다. 밥그릇에 물을 부어 데워 먹으려 하지만 전자레인지가 고장난 지 오래입니다. 결국 찬밥을 그대로 삼키며 반찬으로는 김치 한 젓가락과 나물 몇 줄기뿐입니다. 그래도 배는 채워야지. 그는 말없이 밥을 씹지만 씹을수록 목이 메어옵니다. 음식이 아니라 외로움이 입안에 퍼지는 듯합니다. 그때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우리 손주 이거 전 부쳤지? 참 잘했네. 그 웃음소리에 젓가락이 멈춥니다. 김 씨는 한동안 숨을 고르며 밥상을 바라봅니다. 그의 식탁은 차갑고 고요하며 말 한마디 없는 세계입니다. 명절에 밥같이 먹을 사람 하나 없다는 게 이렇게 서럽구나. 그는 TV를 켭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화면 속에서는 연예인들이 송편을 나누며 웃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한가위. 그 문장이 자막으로 떠오르자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화면을 꺼버립니다. 가족, 그 말이 제일 아프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깝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그릇을 씻습니다. 찬물에 손이 닿자 손끝이 저립니다. 물소리가 방 안가득 울려 퍼집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치 자신의 외로움이 씻겨 내려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물을 잠그자마자 다시 정적이 돌아옵니다. 침묵이 이 집의 주인처럼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창문을 열자 햇살이 벽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 빛이 따뜻하지만 김 씨의 그림자는 한층 더 길게 드리워집니다. 그는 커튼을 다시 닫으며 눈을 감습니다. 명절이라 참 잔인한 날이야. 그 말 한마디가 방 안을 메웁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아이의 웃음, 어른의 대화,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 그 모든 것이 행복의 음악처럼 들리지만 그 소리는 김 씨에게 세상과 자신 사이의 벽을 더 높이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는 밥상을 치우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래도 먹었으니 다행이지. 굶는 날보다 낫잖아. 하지만 그 말 뒤에 따라붙은 허탈한 미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의 명절 점심은 그렇게 끝납니다. 배는 채워졌지만 마음은 더 허기져갑니다. 풍요로운 세상 한가운데서 그의 식탁은 여전히 냉기와 고독으로 덮여 있습니다. 추석 오후 햇살은 이미 벽을 넘어 방 안을 붉게 물들입니다. 김영호 씨는 밥상 위에 엎드리듯 앉아 멍하니 시계를 바라봅니다.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는 방 안. 밖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 노랫소리가 이어집니다. 가족들이 모여 술잔을 나누고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복도까지 번져옵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마치 외부의 따뜻함이 자신의 고요를 침범하지 않길 바라는 듯 말입니다. 점심 이후로 누구에게서도 연락이 없습니다. 휴대폰은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울리지 않는 그 화면이 세상과의 단절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김 씨는 몇 번이나 그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놓았다 합니다. 혹시 진동이 왔는데 놓쳤을까 싶어 확인하지만 화면엔 여전히 아무런 알림이 없습니다. 요즘엔 다들 바쁘니까 그는 스스로 위로하듯 중얼거립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날 때마다 가슴이 저며옵니다. 그는 문득 한참 전의 명절을 떠올립니다. 그때는 아침부터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송편 드셨어요? 오늘은 저희가 내려갈게요. 딸의 밝은 목소리, 손주의 제잘거림이 들리던 시절. 그때는 전화벨만 울려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지금은 그 벨소리가 낯섭니다. 오후 5시 드디어 휴대폰 화면에 불이 켜집니다. 딸 지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김 씨의 손이 덜덜 떨립니다. 그는 급히 전화를 받습니다. 지연아. 전화기 너머로 딸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온기가 없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이번 추석에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애들 학원도 있고 남편이 당직이라서요. 그래 알았다. 일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그는 최대한 밝게 대답하려 애쓰지만 목소리가 자꾸 떨립니다. 건강은 괜찮으시죠? 응, 뭐 그럭저럭이다. 괜찮다. 그럼 다음 달쯤에 시간 되면 찾아뵐게요. 그래. 통화는 불과 40초 만에 끝났습니다. 전화를 끊자 방 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화면에는 통화 종료라는 글자와 함께 검은 화면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그래도 전화는 왔네. 다행이지. 하지만 그 말은 허공에 닿기도 전에 부서집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오히려 더 외롭습니다. 그는 잠시 창문을 열어봅니다. 맞은편 집에서는 손주들이 뛰어놀며 할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벽을 타고 들어와 그의 가슴을 찢습니다. 그는 창문을 닫으며 속삭입니다. 내 손주도 저랬는데 손주가 어릴 적 집에 와서 놀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할아버지 송편 같이 빚어요. 하고 웃던 얼굴. 지금은 번호조차 바뀌어 연락도 닿지 않습니다. 저녁 무렵 하늘이 붉게 물들고 가로등 불빛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김 씨는 텅 빈 식탁 앞에 다시 앉습니다. 휴대폰을 한참 바라보다가 혹시나 싶어 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지연아, 아버지는 괜찮다. 명절 잘 보내라. 그는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오랫동안 그 화면을 바라봅니다.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몇 시간이 지나도 알림음은 울리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서운함이 밀려오지만 동시에 이해하려 애씁니다. 지연이도 살기 힘들겠지. 요즘 세상이 어디 쉽나? 하지만 그 말이 자신을 위로하지 못한다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준 짧은 안부 전화 한 통이 오히려 오늘 하루의 가장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을 즈음 김 씨는 전화를 다시 꺼내 들어봅니다. 연락처 목록을 훑어보지만 걸 수 있는 번호가 없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남은 몇 명도 각자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결국 그는 휴대폰을 꺼버립니다. 화면이 꺼지는 순간 방 안의 어둠이 한층 더 짙어집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됐는데, 한마디 따뜻한 말이면 됐는데. 하지만 그마저도 바쁜 세상에서는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죽 소리가 터지고 어디선가 흥겨운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한 통의 전화가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되는 명절. 그의 추석 저녁은 그렇게 스스로의 침묵 속에서 끝나갑니다. 추석 이튿날 아침, 김영호 씨는 새벽녘에 잠시 눈을 붙였다가 밖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벽 하나 사이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냄비에서 국이 끓는 소리, 누군가의 어머니 더 드세요 하는 다정한 목소리,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고소한 전 냄새가 공기를 가득 메웁니다. 그러나 그 향기는 김 씨의 방 안에서는 고문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보지만 그 따뜻한 기운이 자꾸만 현실을 찌릅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있다가 결국 일어납니다. 허리와 무릎이 굳어 몸이 잘 펴지지 않지만 그는 벽을 짚고 서서 커튼을 걷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이웃집 베란다에는 가족들이 모여 식탁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가운데 앉아있고 손주들이 돌아가며 절을 합니다. 김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입술을 깨뭅니다. 아, 저게 진짜 명절이지. 그는 괜히 방 안을 돌아봅니다. 벽에는 달력 한 장, 낡은 시계 하나, 그리고 텅 빈 밥상이 전부입니다. 어디에도 명절의 흔적은 없습니다. 한때 자신도 저런 풍경 속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명절에는 우리 집이 제일 맛있어요 라며 웃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 오래된 사진처럼 흐릿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복도는 더 시끌벅적해집니다. 이웃집 문 앞에는 손님들의 신발이 가득합니다. 김 씨는 무심히 그 앞을 지나가려다 멈춥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립니다. 그 단어 하나가 심장을 찌릅니다. 행복이라 나한테는 참 멀구나. 그는 괜히 쓰레기 봉투를 챙깁니다. 특별히 버릴 것도 없지만 그래도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더 외로울 것 같아서입니다. 봉투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맞은편 집 문이 열리며 중년 여성이 인사합니다. 아버님, 명절 잘 보내세요. 김 씨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 잘 보내세요. 그 짧은 인사 하나가 따뜻해야 하지만 오히려 가슴이 더 시립니다. 상대는 진심으로 인사했겠지만 자신은 그 명절이라는 말조차 낯섭니다. 자신에겐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하루일 뿐이니까요. 밖으로 나가면 골목에는 명절 분위기가 흘러넘칩니다. 시장은 여전히 붐비고 아이들은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습니다. 가족 단위로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김 씨의 모습은 한눈에 외로워 보입니다. 그는 손에 들린 쓰레기 봉투를 천천히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도 저기 버려지는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에 들릅니다. 평소엔 노인들이 장기 두는 자리지만 오늘은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대신 젊은 부부들이 손을 잡고 산책하고 아이들은 연을 날립니다. 김 씨는 벤치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봅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스치지만 마음은 더 차갑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발을 내려다봅니다. 낡고 해진 운동화. 이 신발로 평생 일을 다녔고 버스핸들을 잡으며 온 도시를 달렸습니다. 그때는 늘 바빴고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니 초대받을 자격도 찾아올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명절이란 결국 가진 자들의 축제일 뿐 없는 자에겐 현실을 더 잔인하게 보여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해가 기울 무렵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복도를 지나며 들려오는 소리들. 손주야, 그만 먹어라. 엄마, 나 이거 포장해 가도 돼?
그 모든 소리가 풍요로움의 노래처럼 들립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의 방은 다시 어둠에 잠깁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행복이란 게 꼭 돈 때문만은 아니라 했는데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사람들 속에 설 수는 있구나. 그의 시선이 바닥의 신문지 위로 떨어집니다. 거기엔 대문짝만하게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가족과 함께. 그는 쓴 웃음을 짓습니다. 가족과 함께라 그 말이 제일 잔인하네. 밖에서는 또다시 폭죽 소리가 터집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소리를 지르고 어른들은 술잔을 나눕니다. 하지만 김영호 씨의 방 안에서는 냉기만이 가득합니다. 그가 느끼는 풍요는 타인의 소리로만 존재하고 자신의 현실은 점점 더 쓸쓸해집니다. 그렇게 추석의 둘째 날은 저물어갑니다. 누군가는 가족의 품에서 웃고 누군가는 외로움 속에서 잠을 청합니다. 김영호 씨에게 명절의 풍경은 따뜻함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거울일 뿐입니다. 명절의 마지막 날 아침부터 동네는 분주합니다. 짐을 싸는 소리, 트렁크 닫히는 소리, 어머니 잘 계세요 하는 인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그 소리들이 멀어질수록 김영호 씨의 방 안은 더 고요해집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온 동네에 흘러넘치던 웃음소리와 음식 냄새는 사라지고 대신 버려진 쓰레기 봉투와 식은 명절 음식 냄새만이 복도에 남았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어봅니다. 비워진 주차장, 멀어져가는 자동차들,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건 쓸쓸한 정적뿐입니다. 그는 중얼거립니다. 그래, 명절이 끝나면 세상도 원래대로 돌아가지. 하지만 그 원래대로라는 말 속에는 자신만 남겨지는 고립의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방 안으로 돌아와 그는 의자에 앉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먹다 남은 김치와 밥그릇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는 그릇을 치우지도 않은 채 허공을 바라봅니다. 명절 내내 문이 한 번도 두드려지지 않았고 전화벨은 단 한 번 울렸습니다. 그마저도 짧은 안부 전화 한 통으로 끝났습니다. 그 사실이 그를 괴롭게 하면서도 이상하게도 이젠 익숙합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지.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허공에 웃음을 흩뿌립니다. 그때 문틈으로 이웃집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스며듭니다. 손주가 떠나며 할머니 또 올게요. 하자 할머니가 조심히 가라. 며 울먹입니다. 그 따뜻한 장면을 들으며 김 씨는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부러움도 질투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 냄새가 그립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가라는 말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는 존재. 그게 지금의 자신에겐 가장 먼 꿈처럼 느껴집니다.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세상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골목의 소음도 음식 냄새도 사라졌습니다. 김 씨의 방 안에는 다시 시계 초침 소리만 남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랍을 열고 낡은 봉투를 꺼냅니다. 안에는 몇 장 안 되는 지폐와 동전,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과 함께 찍었던 유일한 사진. 그는 사진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낮게 읊조립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했지. 하지만 돈이 없으니 사람도 시간도 마음도 다 멀어지는구나. 그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다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늦었지만 나도 내 삶을 좀 챙겨야지. 그는 낡은 수첩을 꺼내고 손으로 적습니다. 매달 10,000원이라도 저축하기. 약은 미리 챙기기. 그리고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 묻기. 그가 적는 글씨는 삐뚤고 느리지만 그 속엔 희미한 생기가 깃듭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스며듭니다. 온 세상이 붉게 물들며 또 하루가 저물고 있습니다. 김 씨는 커튼을 걷고 그 빛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명절이 끝난 세상은 조용하지만 그의 마음은 처음으로 조금은 따뜻합니다. 가족이 없어도 돈이 많지 않아도 이제는 최소한 내 삶을 내가 버텨보겠다는 의지가 생긴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립니다. 이젠 기다리지 말자. 그냥 내가 나를 챙기자. 그리고 전등을 끄고 천천히 누워 눈을 감습니다. 적막한 방 안이 여전히 차갑지만 그 속에는 아주 작은 온기가 생겨 있습니다. 그 온기는 다름 아닌 다시 살아보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김영호 씨와 다르지 않습니다. 가족이 멀어져도 돈이 없어도 삶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하루에 1,000원을 아껴 비상금을 만들고 한 번의 산책으로 몸을 일으키고 한 통의 안부 전화로 마음을 나누면 인생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다시 살아갈 첫날입니다. 야, 너 들었어? 70 넘은 노인이 장례비 없어서 결국 무연고 화장됐다더라. 에이, 설마 자식들이 있는데도 그렇게 됐단 말이야? 자식 있어도 돈 없으면 결국 버려지는 게 현실이야. 그래, 맞다. 그게 지금 우리 세상이지. 이 대화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돈 없는 노인은 병실에서도 동네 모임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가난은 100가지 수치의 근본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장자의 말처럼 부유함은 단순히 금전이 아니라 불필요한 모멸을 피하게 하는 방패다라는 경고를 우리는 늙어서야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돈은 단순히 지갑 속의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생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무기이며 노인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성벽입니다. 이제부터 늙어서 돈이 최고인 이유 6가지를 하나하나 드러내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떤 순간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돈이 있으면 어떻게 마지막까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지를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복 왕창 받으실 겁니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첫 번째 이유는 노인이라 무시받는 것도 돈 앞에선 바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주변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존중받던 사람이 이제는 늙은이라는 꼬리표 하나로 무시당합니다. 길을 걸어도 대접이 달라지고 가족 안에서도 소외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 상황은 정반대로 바뀝니다. 나이 많은 노인이라도 돈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다시 존중받고 무게감 있는 존재로 대우받습니다. 돈은 노인에게 사라진 권위를 되찾아주는 마지막 무기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최영자 씨는 80세를 넘기면서 집안에서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며느리도 식탁에서 대놓고 불평했습니다. 이제는 도와드릴 게 아니라 저희가 짐이네요. 손주들은 휴대폰만 보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가진 돈 한 푼 없으니 집안에서 말 한마디 할 힘도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도 의사는 짧게 말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냥 참고 사세요. 그 순간 최영자 씨는 철저히 늙고 가난한 사람으로만 취급당했습니다. 반대로 인천에 사는 김정숙 씨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남긴 아파트와 꾸준히 받는 연금 덕분에 자산가로 노년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늘 찾아와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이번 주에 같이 외식하실까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용돈 주세요 라며 무릎에 앉았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더 친절했습니다. 어르신, 보험도 탄탄하시고 치료 옵션이 다양합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같은 노인이라도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우가 달라진 것입니다. 충북 청주의 박종만 씨 사례도 있습니다. 75세 나이에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친구들 모임에서조차 기죽었습니다. 모임 회비 5만 원을 내지 못해 매번 핑계를 대며 빠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이제 빈곤 때문에 모임도 못 나오네. 결국 친구 관계도 끊기고 집안에 틀어박혀 외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동네에 사는 정인철 씨는 달랐습니다. 나이는 똑같이 75세지만 부동산 임대 수입으로 매달 수백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이 형님, 요즘 부동산은 어때요? 라며 존경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똑같이 늙었지만 돈이 있느냐 없느냐로 사회적 위치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이 무시당하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는 노인은 불편한 존재, 짐 같은 존재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돈이 있는 노인은 경험 많은 조언자로 대접받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돈 있는 노인이 하면 통찰력이 되고 돈 없는 노인이 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이 잔혹한 현실을 모른 척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늙어서 돈이 최고인 이유는 결국 존중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야 가족 안에서 당당할 수 있고 사회에서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늙은이라는 이유 하나로 버려지지만 돈이 있으면 어르신이라는 이름으로 존경받습니다.
돈은 노인의 마지막 목소리이며 사라진 권위를 다시 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존중받으며 늙고 싶다면 돈은 피할 수 없는 필수 조건입니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두 번째 이유는 동네 모임에서 말발이 서는 것도 돈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나이와 경험이 많다고 해서 존중받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요즘 동네 경로당, 아파트 모임, 친목회에서 진짜 권력을 쥐는 사람은 연륜이 아니라 돈입니다. 봉투를 내는 크기, 술값을 결제하는 여유, 경조사에 쿨하게 축의금을 내는 손길이 곧 그 사람의 위상을 결정합니다. 늙어도 돈이 없으면 아무리 인생사를 떠들어도 쓸데없는 잔소리로 치부되지만 돈이 있으면 같은 말이 지혜로운 조언으로 포장됩니다. 이것이 노년사회의 냉혹한 룰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김상호 씨는 은퇴 후 동네 경로당에 자주 나갔습니다. 나이도 많고 직장생활 경험도 풍부했기에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월 90만 원의 기초연금이 전부라 술자리에선 늘 계산을 피했습니다. 모임 회비도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의견을 내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말은 맞는데 그럼 형님이 이번 모임비 좀 내실래요? 그 말에 자리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김상호 씨는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말발은 철저히 꺾였던 것입니다. 반대로 경기도 성남에 사는 윤경자 씨는 같은 모임에서 정반대의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상가 임대 수익으로 매달 수백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모임에서 술값이 나오면 내가 낼게 하고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경조사에는 누구보다 두둑하게 내고 작은 행사에도 기부금을 냈습니다. 그 결과 모임에서 그녀가 말하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윤 여사님 말씀엔 힘이 있어. 같은 나이, 같은 모임이지만 돈이 있느냐 없느냐로 권력은 극과 극으로 갈라졌습니다. 부산 사구의 최영수 씨 사례도 있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다 겨우 퇴직한 그는 노후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동네 노인회에 나가고 싶었지만 회비와 회식비가 부담돼 점점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의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요즘 왜 안 보여? 에이, 돈 없어서 못 나오나 보지. 뒷말은 잔인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동네의 장재호 씨는 모임에서 회장까지 맡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넉넉한 연금과 건물 임대 수입 덕분에 모임에 돈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임의 권력 구조는 나이도 경력도 아닌 돈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인정하기 싫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늙으면 건강도 약해지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듭니다. 남는 건 동네 모임과 사람 관계뿐인데 그 자리에서도 돈이 없는 노인은 입을 열 자격조차 빼앗깁니다. 돈이 있어야 당당히 의견을 내고 사람들이 귀 기울여줍니다. 돈이 없으면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지만 돈이 있으면 그 목소리는 곧 권위가 됩니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동네 모임에서 말발이 서는 것도 결국 돈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존중받고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나이와 인생 경험은 장식일 뿐이고 진짜 힘은 지갑에서 나옵니다. 노년의 존엄을 지키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서고 싶다면 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돈만이 늙은 당신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세 번째 이유는 남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힘이 빠지고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노인은 자식에게,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심지어 이웃에게까지 고개를 숙여야만 합니다. 말 한마디 꺼내는 순간에도 돈도 없는 주제애라는 시선이 칼처럼 꽂히고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은 삼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먼저 선택할 수 있고 내 목소리에 힘이 실리며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돈이 곧 나를 지켜주는 갑옷이 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9세 정혜수 씨는 평생 공장에서 일했지만 은퇴 후 손에 남은 건 보증금 500만 원짜리 월세방뿐이었습니다. 생활비는 아들 내외에게 의지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밥상을 차려주며 아버님 편히 계세요라고 웃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태도는 변했습니다. 고기 반찬이 올라온 날 정 씨가 이건 좀 질기내라고 말하자 며느리는 눈을 흘기며 대꾸했습니다. 싫으시면 직접 해 드세요. 아들마저 아버지, 우리가 챙겨드리는데 왜 그렇게 불만이 많으세요?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정 씨는 점점 말을 줄였고 결국 집안에서 그림자처럼 살게 됐습니다. 돈이 없으니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자식에게 휘둘리는 삶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돈 없으니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더라. 늙으면 그냥 꼭두각시가 된다. 반대로 경기도 안양에 사는 76세 김인자 씨는 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모은 돈으로 상가를 임대주며 매달 25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생활비는 충분했고 병원비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아들 내외와의 관계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아들이 어떤 결정을 강요해도 김 씨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건 너희 생각이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으면 스스로 예약해 다녀왔고 손주 용돈도 기죽지 않고 챙겨줬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회비를 먼저 내며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힘이 있었고 누구도 그녀를 무시하거나 휘두를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이 있으니 당당하다. 돈 없으면 남이 나를 끌고 가지만 돈 있으면 내가 끌고 간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이유는 바로 주도권에 있습니다. 돈이 없는 노인은 늘 부탁하며 살아야 하고 부탁은 곧 종속을 의미합니다. 병원에 갈 때, 식사를 할 때 작은 외출 하나조차 자식이나 이웃에게 부탁해야 하니 그 순간부터 목소리는 사라지고 모든 선택권은 남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돈이 있는 노인은 다릅니다. 스스로 병원비를 내고 교통편을 잡으며 생활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힘이 있기에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이며 권력이고 노인의 마지막 무기입니다. 자식의 눈치를 보지 않고 며느리의 표정에 주눅 들지 않으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기죽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돈이 주는 주도권입니다. 결국 늙어서 돈이 최고인 이유는 남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야 고개를 들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목소리가 힘을 얻습니다. 돈이 없으면 남의 손바닥 위에서 흔들리는 인생이 되지만 돈이 있으면 끝까지 내 인생을 내가 이끌 수 있습니다. 늙은 몸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 남에게 휘둘리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무기, 그 이름은 바로 돈입니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네 번째 이유는 간병인을 고용해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든 몸 하나 누워있는 것보다 더 끔찍한 건 자식들이 교대로 당신을 돌보며 얼굴의 피로와 불만을 숨기지 못하는 그 장면입니다. 돈이 없으면 가족이 곧 간병인이 되고 가족은 간병인이 되는 순간 원망과 갈등의 불씨를 안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돈이 있으면 간병인을 고용해 자식들은 사랑하는 존재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노년의 품격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정순 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병원 침대에 눕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들 부부가 매일 퇴근 후 병실로 달려와 간호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효자네라는 말이 따라 붙었지만 석 달이 지나자 며느리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밤마다 기저귀를 갈고 식사 보조를 하느라 며느리의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집안에선 이제 요양병원에 모셔야 하는 거 아니냐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정순 씨는 울면서 내가 돈만 있었어도 너희를 이렇게 고생시키진 않았을 텐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반대로 인천의 정혜숙 씨는 같은 병으로 쓰러졌지만 상황은 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노후를 위해 저축한 돈으로 전문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 잠시 들러 안부를 묻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미소 지으며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돈으로 간병인을 고용한 덕분에 자식들은 간병인이 아니라 여전히 자식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혜숙 씨는 내가 아프지만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여전히 존중받고 있다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닙니다. 돈은 사랑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곧 가족관계의 균열을 막느냐 터뜨리느냐를 결정합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은 부모를 돌보는 대신 언제까지 일해야 하느냐는 원망을 쏟아냅니다. 돈이 있으면 간병인은 돌봄을 맡고 자식은 부모를 여전히 존경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진실 앞에서 노년의 평화와 존엄은 갈라집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70대 이상 노인의 장기 간병 기간은 평균 7년입니다.
그 7년 동안 누가 당신의 옆에 있을까요? 돈이 없다면 자식의 얼굴에서 웃음은 사라지고 희생과 원망이 교차하는 차가운 시선만 남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다면 전문 간병인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자식들은 부담 없는 마음으로 병실에 와서 손만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 손길이 사랑이 되고 존중이 되는 것입니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의 눈에 짐이 아니라 부모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야 가족의 사랑을 사랑 그대로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단순히 지갑 속 종이가 아니라 노년의 존엄을 지켜내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그리고 그 방패를 가진 자만이 가족의 얼굴에서 원망 대신 미소를 볼 수 있습니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5번째 이유는 마지막까지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늙으면 누구나 약해집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노인의 약함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가족에게 던져지는 무거운 쇳덩이가 됩니다. 그 쇳덩이를 감당하지 못한 가족들은 결국 등을 돌리고 남은 노인은 원망과 서러움 속에서 생을 마주합니다. 돈이 없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짐짝으로 취급됩니다. 반대로 돈이 있으면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존엄을 잃지 않은 채 스스로의 무대를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박영희 씨는 78세에 큰 병을 얻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가진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 집으로 들어가며 며느리에게 간병을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가족도 눈물로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하루 3끼 죽을 끓이고 기저귀를 갈아내는 일상이 이어지면서 며느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냄새 때문에 친구들 못 불러와. 그 말에 박영희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짐이 되었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반대로 서울 마포에 사는 정인자 씨는 달랐습니다. 평생 모은 연금과 저축으로 간병인을 직접 고용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너희는 그냥 와서 얼굴만 보여주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덕분에 아들은 병실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을 수 있었고 며느리는 음식과 꽃을 들고 와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돈이 있었기에 정인자 씨는 가족에게 짐이 아닌 사랑받는 존재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한 의사의 기록을 보면 노년에 돈이 없는 환자와 돈이 있는 환자의 마지막은 극명히 달랐다고 합니다. 돈이 없는 환자는 가족이 지쳐가며 차갑게 대했지만 돈이 있는 환자는 간병인을 곁에 두고 자식들이 편한 마음으로 찾아와 웃음을 남겼습니다. 결국 차이를 만든 건 병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노년은 길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건 자식의 눈에 짐이 되어가는 자신을 보는 순간입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은 효도 대신 희생을 강요당하고 그 희생은 원망으로 변합니다. 원망은 차가운 말과 냉랭한 시선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자식은 부모를 여전히 존중할 수 있고 부모는 사랑받으며 삶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이유는 단순히 밥을 먹고 병원비를 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돈은 가족과의 관계를 지켜주는 마지막 끈입니다. 돈이 있으면 짐이 되지 않고 돈이 없으면 짐이 됩니다. 그것이 노년의 가장 잔인한 현실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으로 남고 싶다면 돈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가진 사람만이 가족 앞에서 끝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6번째 이유는 돈 없으면 장례식조차 초라해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던 마지막 순간은 장례식에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마지막 이별의 자리마저 초라하게 치러지고 평생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살아생전 존경받던 사람도 돈이 없으면 마지막 길에서 불쌍한 노인으로 기억됩니다. 장례식은 고인의 명예를 지키는 마지막 무대이자 가족의 체면을 세우는 자리인데 돈이 없으면 그 무대조차 초라한 연극으로 끝나버립니다. 경기도 안산에 살던 최동순 씨는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그는 가족들에게 큰 짐만 남겼습니다. 장례식 비용조차 마련하지 못해 결국 마을 회관에서 조촐하게 빈소를 차렸습니다. 조문객들은 고개를 숙이면서도 속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 살다가 마지막도 저렇게 되는구나. 상복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자식들은 눈물 대신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최동순 씨는 마지막 순간조차 돈이 없어 존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서울 강서구에 사는 박인자 씨는 달랐습니다. 평생 모은 저축과 보험 덕분에 장례식 비용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지만 장례식장은 정갈하게 차려졌고 많은 이웃들이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식들은 당당히 손님들을 맞으며 어머니의 인생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돈이 있었기에 박인자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을 수 있었고 가족들은 체면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같은 죽음이었지만 돈의 유무가 그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부산 진구의 김정호 씨 사례도 충격적입니다. 72세에 세상을 떠났지만 남긴 건 빚뿐이었습니다. 장례식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병원 영안실에 시신이 며칠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싸웠고 결국 친구 한 명이 장례비를 대신 내며 간신히 치렀습니다. 그 장례식에선 눈물이 아니라 한숨이 가득했습니다. 조문객들은 빈소를 서둘러 떠났고 김정호 씨의 이름은 동네에서 마지막까지 민폐 끼친 사람으로 회자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죽음마저도 치욕으로 끝난다는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은 단순히 죽은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남은 가족에게는 체면이고 이웃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초라한 상차림, 줄어든 조문객, 빚으로 시작되는 남은 가족의 삶. 결국 돈 없는 장례식은 고인의 존엄을 짓밟고 가족의 어깨를 더 무겁게 짓누릅니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 있게 떠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죽어서도 불쌍한 노인으로 기억되지만 돈이 있으면 존중받는 인생으로 마무리됩니다. 삶의 끝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끝이 존엄인가 치욕인가를 결정하는 건 돈입니다. 결국 돈은 살아있는 동안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당신의 이름을 지켜주는 마지막 힘입니다. 끝으로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어 같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년에 돈 없으면 지옥보다 잔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침에 눈을 떠도 두려움부터 앞섭니다. 냉장고를 열면 텅 비어 있고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났으며 몸은 여기저기 아픈데 병원 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하루를 보내는 어르신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했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이 들어서는 아무런 대비 없이 맨손으로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노년에 돈 없으면 지옥보다 더 잔인한 현실과 함께 대비책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노년에 돈 없으면 지옥보다 잔인한 첫 번째 이유는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노인들의 슬픈 현실 때문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조차 힘든데 병원 가는 게 두렵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면 한숨부터 나오고 검사 한 번 받으면 돈이 얼마나 들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이런 고민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병원 가면 기본 진찰비만 해도 10,000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여기에 검사비, 약값까지 더하면 한 번 다녀오는데 적게는 50,000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이 나갑니다. 젊었을 때는 이 정도 돈이 큰 부담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아픈 곳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병원은 나중에 가야겠다고 미루십니다. 당뇨약이 떨어져도 한두 달은 괜찮겠지 하며 복용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치료 시기를 놓치면 병은 점점 더 악화되고 나중에는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특히 암이나 심장병 같은 중증 질환이 발견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수술비만 1,000만 원이 넘게 들고 항암 치료는 몇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부어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아예 치료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십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도 참 어렵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생활이 팍팍해서 자기 살기도 바쁩니다. 손주들 학원비, 집값 걱정에 허덕이는 자식들 보면 차마 돈 달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맴돕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 앓다가 병을 키우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치과 치료는 더욱 부담스럽습니다.
임플란트 한 개에 100만 원이 넘고 틀류도 몇백만 원씩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긴 하지만 여전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가 아파도 참고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도 그냥 삼키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되니 건강은 더 나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약값도 만만치 않은 부담입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약까지 먹어야 할 약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매달 나가는 약값만 수십만 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의사가 처방한 약을 반만 먹거나 아예 끊어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약을 제때 먹지 않으면 합병증이 생기고 결국 더 큰 병으로 이어집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제, 긴급복지지원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을 잘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 떼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도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큰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가까운 보건소나 복지관에 문의해 보십시오. 무료 건강검진 프로그램도 있고 저렴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건강은 돈보다 소중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부디 아프면 꼭 병원에 가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노년에 돈 없으면 지옥보다 잔인한 두 번째 이유는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굶는 노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 한 통과 된장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쌀떡에는 쌀이 바닥났고 반찬은 사흘째 똑같은 것만 먹고 있습니다. 배는 고픈데 통장에는 돈이 없고 자식한테 전화하려다가 다시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이런 경험 혹시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어도 아이들 학원비는 꼬박꼬박 대주셨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려고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고 결혼할 때는 집 한 채 마련해 주려고 노후 자금까지 털어 넣으셨습니다. 그렇게 다 주고 나니 정작 본인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식들은 다 컸고 각자 가정을 꾸려 살고 있습니다. 손주들 키우느라 바쁘고 대출금 갚느라 정신없이 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차마 도움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명절에 용돈 주는 것도 미안해서 사양하고 생신 선물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 괜찮다고 손사래를 칩니다. 특히 아들보다 딸에게는 더욱 말하기 어렵습니다. 시집간 딸이 친정부모 도와준다고 하면 사위 눈치가 보일까봐 걱정됩니다. 며느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한테 돈 달라고 했다가 부부싸움이라도 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입을 꾹 다뭅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하루 한 끼만 드십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라면으로 때우고 저녁은 밥에 김치만 먹습니다. 고기는 명절에나 한번 보고 과일은 사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양 부족으로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기력은 떨어져만 갑니다. 무료급식소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려면 줄을 서야 하고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남 앞에 당당하게 살아온 분들에게 무료 밥을 받아먹는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입니다. 복지관이나 동사무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준비하고 이것저것 증명하고 심사받는 과정이 너무 번거롭습니다. 게다가 자식들이 있는데 지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걸립니다. 자식들한테 패 끼치는 것 같아서 신청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장을 보러 가서도 가격표만 보다가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마트에 가면 시식코너에서 배를 채우고 은행에 가면 사탕 몇 개를 주머니에 넣어옵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 집에만 계시다 보니 외로움까지 더해집니다. 밤에는 배고픔에 잠을 못 이루십니다. 물을 마셔서 배를 채우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참습니다. 젊었을 때는 한 끼쯤 거르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끼니를 걸을 때마다 온몸이 힘듭니다. 그래도 자식들한테는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전화 오면 밥 잘 먹고 있다고 건강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걱정 끼치기 싫어서 폐가 되기 싫어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십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자식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참는 것이 더 큰 걱정거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자식들도 부모님이 굶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요?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주변의 복지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당당하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자식들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노년에 돈 없으면 지옥보다 잔인한 세 번째 이유는 보험 하나 없어서 큰 병 걸리면 끝인 공포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여기저기 아픕니다. 혹시 큰 병은 아닐까 걱정되지만 병원 가기가 두렵습니다. 검사라도 받았다가 암이나 중병이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칩니다. 보험 하나 없는 몸으로 큰 병에 걸리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보험 가입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당장 생활비 벌기도 빠듯했고 보험료 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식들 학원비, 생활비 대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가입하려고 보험회사에 알아보면 나이가 많다고 거절당하거나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주변을 보면 암에 걸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위암, 폐암, 대장암 같은 병이 언제 나한테 올지 모릅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수술비만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항암 치료는 한 번에 몇백만 원씩 하고 몇 개월 동안 계속해야 합니다. 보험이 있으면 진단비도 받고 치료비도 보장받지만 보험이 없으면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부어도 모자랍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병도 무섭습니다. 갑자기 쓰러지면 응급실로 실려가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됩니다. 하루 입원비만 100만 원이 넘고 수술하면 몇천만 원이 듭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도 본인 부담금이 엄청납니다. 보험 있는 사람들은 실손보험으로 상당 부분 보장받지만 없는 사람은 빚을 내거나 집을 팔아야 합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도 문제입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데 매달 나가는 약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합병증이 생기면 투석을 받아야 하고 눈이 나빠져서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치료들에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척추나 관절 수술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허리 디스크로 수술받으면 1,000만 원 가까이 들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더 비쌉니다. 재활치료까지 받으려면 몇 개월 동안 병원을 다녀야 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듭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많이 나갑니다. 몇 년씩 입원해야 하는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 막막합니다. 건강검진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검진만 받고 추가 검사는 비용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쉬운 병도 늦게 발견해서 손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 가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고 아파도 참고 지냅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도 싫습니다. 큰 병에 걸려서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식들이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거나 저축한 돈을 깨야 합니다. 손주들 교육비나 집 마련 자금을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차라리 치료를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들은 암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거부하십니다. 가족들한테 짐이 되기 싫다는 이유입니다. 수술해봤자 얼마나 더 살겠느냐며 그냥 집에서 지내시겠다고 합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게 너무 슬픕니다. 매일 뉴스에서 암 환자 이야기, 중병 환자 이야기를 보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내일 당장 나한테 닥칠 수도 있는 일인데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이런 생각이 들면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는 병에 대한 걱정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는 게 느껴지고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불안감이 커집니다. 보험 하나 없이 늙어간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이제야 실감합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의료급여제도나 긴급복지 지원을 알아보십시오. 본인 부담 상한제도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은 국가에서 부담해 줍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의료비 감면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미리 정보를 알아두시고 정기검진을 꼭 받으십시오.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걱정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노년에 돈 없으면 지옥보다 잔인한 네 번째 이유는 기초생활수급 탈락해서 더 힘든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받은 통지서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매달 받던 생계급여가 끊기고 의료급여도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생각보다 너무 빡빡합니다. 월 소득이 몇만 원만 넘어도 탈락하고 자동차가 있어도 안 됩니다. 심지어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이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식들도 자기 생활하기 바쁩니다. 대출금 갚고 아이들 키우고 생활비 내고 나면 부모님을 도와드릴 여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소득이 있다고 나오니까 부모님은 수급자에서 탈락합니다. 월세로 사는 집이 있어도 문제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재산으로 잡혀서 탈락합니다. 평생 살던 집 한 채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이 기준을 넘으면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집을 팔고 월세로 이사 가자니 나이 들어서 이사하는 것도 힘들고 살 곳을 옮기는 것도 불안합니다. 은행 통장에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몇백만 원 정도 모아둔 것도 재산으로 계산되어서 탈락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은 장례비로 모아둔 것이거나 갑자기 아플 때를 대비한 비상금입니다. 그것마저 다 써버리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수급자였을 때는 그나마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한 달에 받는 생계급여로 쌀도 사고 반찬도 만들고 공과금도 냈습니다. 의료급여 덕분에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값도 거의 안 들었고 큰 병원에 가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탈락하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생계급여가 끊기니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한 달 연금으로는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밥을 먹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하루 한 끼로 버팁니다. 반찬은 김치 하나로 일주일을 버티고 고기나 생선은 구경도 못합니다. 의료급여가 없어지니 병원 가는 것이 무섭습니다. 이제는 일반 건강보험으로 바뀌어서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진찰비, 검사비, 약값을 다 내려면 한 번 병원 가는데 몇만 원씩 듭니다. 아파도 참고 약 먹을 돈이 없어서 병을 키웁니다. 공과금도 부담입니다. 수급자였을 때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등을 감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상요금을 다 내야 합니다. 여름에는 더워도 에어컨을 못 틀고 겨울에는 추워도 난방을 아껴야 합니다. 전기료 걱정에 밤에는 촛불 켜고 지내기도 합니다. 통신비도 문제입니다. 수급자였을 때는 핸드폰 요금을 할인받았는데 이제는 정상 요금을 내야 합니다. 요금제를 가장 싼 것으로 바꿔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전화를 끊을 수도 없습니다. 자식들과 연락할 유일한 수단이고 응급 상황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통비 지원도 끊겼습니다. 버스비가 아까워서 먼 거리도 걸어 다닙니다. 무릎이 아파도 참고 걷습니다. 병원 가는 것도 버스비 때문에 미루게 됩니다. 친구 만나러 가는 것도 교통비가 부담되어서 약속을 취소합니다. 문화생활은 꿈도 못 꿉니다. 수급자였을 때는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했습니다. 노래교실도 다니고 건강체조도 배우고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혜택이 없어져서 집에만 있습니다. 외로움과 우울함만 커져갑니다. 재신청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한번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때 더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서류도 더 많이 요구하고 조사도 철저하게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절차를 혼자 진행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억울한 마음도 듭니다. 정말 어렵게 사는데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연락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서류상으로만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생활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탈락했어도 상황이 변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아 보십시오. 긴급복지 지원이나 다른 지원 제도도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이나 노인회관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어려울 때 손 내미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지원받으시고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노년에 돈 없으면 지옥보다 잔인한 5번째 이유는
겨울에 난방비 아껴 얼어 지내는 독거노인의 슬픈 현실 때문입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몇 겹씩 덮어도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보일러를 켜고 싶지만 난방비 고지서가 떠올라 손이 가지 않습니다. 외투를 입고 털모자를 쓴 채로 집안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겨울이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난방비입니다. 작년 겨울에 받은 고지서를 보면 한 달에 1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2달 동안 난방비로 나간 돈이 한 달 생활비와 맞먹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예 보일러를 거의 안 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김이 하얗게 나옵니다. 방 안 온도가 영상 1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컵에 담아둔 물이 얼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참습니다. 보일러를 켜면 돈이 나가니까요. 대신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손에는 장갑을 끼고 지냅니다. 낮에도 추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들어오는 시간에는 창가에 앉아서 햇볕을 쬐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난방입니다. 해가 지면 다시 추워지니까 이불 속으로 들어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저녁 6시면 벌써 잠자리에 듭니다. 그래야 추위를 덜 느낍니다. 밥 먹는 것도 힘듭니다. 부엌이 너무 추워서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라면 하나 끓이거나 전날 남은 밥을 데워 먹습니다. 설거지할 때는 찬물로 합니다. 온수를 쓰면 가스비가 나가기 때문입니다. 손이 시려서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찬물에 그릇을 씻습니다. 씻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온수를 틀면 가스비가 많이 나갑니다. 목욕탕에 가려고 해도 목욕비가 부담됩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몸을 닦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머리 감는 것도 며칠에 한 번씩만 합니다. 찬물로 감으면 감기 걸릴까봐 참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고역입니다. 화장실이 너무 추워서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급하게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손발이 꽁꽁 얼어붙습니다. 밤에는 추워서 화장실 가기가 싫어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탈수 증상이 생기고 변비도 심해집니다. 건강이 점점 나빠집니다. 추운 곳에서 오래 있으니 관절이 더 아픕니다. 무릎과 허리가 쑤시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어갑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손발이 저리고 가끔은 경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감기에도 자주 걸립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조금만 찬바람을 쐬어도 코가 막히고 기침이 나옵니다. 독감에 걸려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끙끙 앓습니다. 열이 나면 이불을 덮고 땀을 흘리는 것으로 버팁니다. 약 살 돈도 아까워서 그냥 참습니다. 동상에 걸릴 위험도 있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 끝이 파랗게 변하고 감각이 없어집니다. 귓불도 빨갛게 얼어서 만지면 아픕니다. 심하면 동상으로 살이 썩을 수도 있다는데 그래도 난방비가 무서워 보일러를 켜지 못합니다. 밤에는 더 추워집니다. 이불을 3장이나 덮고 자지만 새벽녘이 되면 추위에 잠을 깹니다. 이를 떨면서 몸을 웅크리고 있습니다.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며 긴 밤을 견딥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 낮에도 피곤하고 기력이 없습니다. 전기장판이라도 쓰고 싶지만 그것도 전기요금이 나갑니다. 전기 히터는 더 비쌉니다. 그래서 핫팩을 사서 품에 안고 있습니다. 핫팩도 돈이 드니까 아껴 씁니다. 하루에 한두 개만 쓰고 식으면 다시 주머니에 넣어둡니다. 이웃과도 단절됩니다. 밖에 나가면 더 춥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따뜻한 옷이 없어서 외출하기가 창피합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면 난방이 되어 따뜻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겨울 내내 집에만 갇혀 지냅니다. 뉴스에서 독거노인이 추위에 얼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집에서 혼자 얼어가는 상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자식들한테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전화가 와서 춥지 않냐고 물어보면 보일러 잘 켜고 따뜻하게 지낸다고 거짓말합니다. 걱정 끼치기 싫고 난방비 보태달라는 말을 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추위를 견디며 봄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난방비 지원 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등유 바우처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연탄이나 전기장판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혼자 추위에 떨지 마시고 꼭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따뜻하게 겨울을 나는 것이 생존의 문제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이곳에서 첫날 밤을 보낼 때는 몰랐습니다.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는데 1년도 안 걸린다는 걸요. 경기도 양평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사시는 김모 씨, 72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5년 전 서울에 있던 아파트를 팔고 평생 꿈꾸던 전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리고 마당에 꽃도 심고 텃밭에 상추도 키우고 이게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이 얼마나 갔을까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병원 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동네에 작은 의원은 있지만 큰 병원은 차로 40분을 가야 했습니다. 당뇨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은 병원에 가야 하는데 운전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겨울에 눈이라도 오면 정말 막막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부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혼자 넓은 집을 관리하는 게 너무 벅찼습니다. 보일러 고장나면 수리기사 부르기도 어렵고 전구 하나 갈아 끼우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웃집은 100m 떨어져 있고 동네에 비슷한 또래는 거의 없었습니다. 경로당도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지금 전원주택을 팔고 다시 도시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살 때보다 떨어졌고 5년간 쏟아부은 돈과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낭만만 보고 현실을 보지 못했다고. 나이 들어서 사는 집은 꿈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에서 사십니까? 나이가 들면서 그 집이 불편해지지는 않습니까? 노후에 어디서 살 것인가는 단순히 집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 안전, 행복이 모두 달린 문제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남은 인생을 고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선택은 노년을 천국으로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 노후에 반드시 살아야 할 집과 장소에 대해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병원 접근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병원 가기 편한 곳에 사는 것. 이게 노후 주거 선택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곳에서 가까운 종합병원까지 얼마나 걸리십니까? 30분 이상 걸린다면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60대까지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80대가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넘어져서 다쳤을 때 병원이 멀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내과, 정형외과, 치과가 있어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로 20분 안에 종합병원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차가 없어도 운전을 못하게 되어도 병원에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약국도 중요합니다. 만성질환이 있으면 매달 약을 타러 가야 합니다. 약국이 멀면 약 타러 가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다 갑니다. 집 근처 걸어서 5분 거리에 약국이 있어야 합니다. 단골 약사가 생기면 더 좋습니다. 약을 잘못 먹거나 부작용이 있을 때 바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도 고려하십시오. 밤에 갑자기 아플 때, 주말에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30분 안에 갈 수 있는 응급실이 있어야 합니다. 119를 부르더라도 구급차가 빨리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산골이나 외딴 곳은 응급 상황에 정말 위험합니다. 보건소 위치도 확인하십시오. 보건소에서는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기본 검진, 예방접종, 만성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보건소가 있으면 정말 편합니다. 대중교통으로 병원 가는 길을 미리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은 차로 다니니까 괜찮지만 나중에 운전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갈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버스 정류장이 가까운가요? 지하철역은 있습니까? 계단이 많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강남구나 송파구 같은 곳에 노인 인구가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큰 병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강남 세브란스병원 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좋은 곳을 노인들이 선호합니다. 지방 도시라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시내 중심가나 대학병원 근처에 사는 게 좋습니다. 부산이면 서면이나 해운대, 대구면 중구나 수성구, 광주면 동구나 남구처럼 병원이 많은 지역을 선택하십시오. 병원만 가까우면 되는 게 아닙니다. 단골 의사를 만드십시오. 오래 다니면서 내 병력을 잘 아는 의사가 있으면 치료도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자주 이사 다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단골 병원, 단골 약국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도 미리 알아두십시오.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지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 근처에 평판 좋은 요양시설이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도 현명한 준비입니다. 건강검진센터도 가까우면 좋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려면 종합검진센터에 가야 하는데 이것도 멀면 검진받기가 귀찮아집니다. 귀찮다고 미루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과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 들면 치아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임플란트, 틀니, 잇몸 치료 등으로 치과에 자주 가게 됩니다. 치과가 가까운 곳에 사십시오. 병원 접근성, 이게 노후 주거지 선택의 최우선 조건입니다. 아무리 집이 넓고 좋아도, 아무리 경치가 아름다워도 병원이 멀면 그 집은 노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운전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10년 후에도 운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우시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꼭 들어보십시오. 운전은 언젠가 그만둬야 합니다. 시력이 나빠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판단력이 떨어지면 운전이 위험해집니다. 70대 후반이 되면 대부분 운전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차 없이 살 수 있는 곳에 사십니까? 이게 바로 두 번째 조건입니다. 버스 정류장이 집에서 얼마나 가깝습니까? 걸어서 5분 안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10분 이상 걸으면 비 오는 날이나 추운 겨울에 정말 힘듭니다. 더구나 관절염이 있거나 허리가 아프면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것도 큰일입니다. 버스 배차 간격도 중요합니다. 30분에 한 대씩 오는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10분 간격으로 오는 버스 노선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버스를 놓쳐도 금방 다음 버스가 오는 곳, 그런 곳에 사셔야 합니다. 지하철역은 더 좋습니다. 지하철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면 정말 이상적입니다. 지하철은 정확하고 빠릅니다. 날씨에 상관없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같은 지하철이 있는 도시라면 지하철역 근처에 사는 게 최고입니다. 하지만 지하철역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계단이 너무 많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은 피하셔야 합니다. 무릎이 안 좋은데 계단을 오르내리는 건 정말 고통입니다. 요즘 지어지는 역들은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오래된 역들은 없는 곳이 많습니다. 미리 확인해 보십시오. 마을버스나 경로당 셔틀버스가 있는지도 알아보십시오. 요즘 많은 동네에서 노인들을 위한 순환버스를 운행합니다. 병원, 시장, 복지관을 순회하는 버스가 있으면 정말 편합니다. 택시를 쉽게 잡을 수 있는 곳인지도 중요합니다. 급할 때는 택시를 타야 하는데 택시가 다니지 않는 동네도 많습니다. 큰 길가에 있는 집이 이런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시장이나 마트까지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습니까? 장 보러 가는 것도 나이 들면 큰일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걸어 다닐 수 없습니다. 버스 타고 10분 안에 갈 수 있는 시장이나 대형마트가 있어야 합니다. 은행,
주민센터, 우체국 같은 곳도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행정 업무를 보러 갈 때마다 자녀에게 차 태워달라고 부탁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스스로 갈 수 있어야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녀 집을 방문하기도 편해야 합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자녀 집에 가려면 대중교통이 편해야 합니다. 차로만 갈 수 있는 곳에 살면 자녀들이 일일이 모시러 와야 합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시죠? 친구나 친척 만나러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면 점점 외출이 줄어듭니다. 외출이 줄면 사람 만날 기회도 줄고 결국 집에만 갇혀 지내게 됩니다. 이게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문화생활도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같은 곳에 가려면 대중교통이 필요합니다. 노년에도 문화생활을 즐기셔야 합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살아야 문화생활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노인들이 가장 살기 좋다는 동네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이 가까우면서 버스 노선도 많은 곳입니다. 강남구, 송파구, 마포구, 용산구 같은 곳이 그렇습니다. 지방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 중심부나 교통 요충지에 사는 게 좋습니다. 외곽으로 나가면 차 없이는 살기 어렵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아도 나이 들면 후회합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도 확인하십시오. 저상버스가 다니는지, 버스 정류장에 의자가 있는지, 횡단보도 신호 시간이 충분한지, 이런 것들이 노인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사는 것, 이게 노년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켜주는 핵심입니다. 차가 없어도 어디든 갈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사셔야 합니다. 혼자 집에서 하루 종일 뭐하고 지내십니까? 텔레비전만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노년에 가장 위험한 게 바로 고립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이 정말 중요합니다. 경로당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경로당이 가까우면 매일 나갈 수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비슷한 또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화투도 치고 윷놀이도 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경로당에 가지 않는 노인들을 보면 대부분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걸어서 20분, 30분 걸리면 귀찮아서 안 갑니다. 특히 언덕이나 계단이 많으면 더욱 힘듭니다. 평지에 있고 가까운 경로당이 있는 동네를 선택하십시오. 경로당의 시설도 확인해 보십시오. 요즘 잘 되어 있는 경로당은 정말 좋습니다. 냉난방이 잘 되고 식사도 제공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노래교실, 건강체조, 영화 상영까지 합니다. 이런 경로당이 근처에 있다면 정말 좋습니다. 복지관은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관이 가까운 곳에 있습니까? 복지관은 경로당보다 규모가 크고 프로그램이 훨씬 다양합니다. 컴퓨터 교실, 스마트폰 교실, 영어, 회화, 서예, 그림 그리기, 댄스, 요가, 수영까지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복지관까지는 버스나 지하철로 30분 안에 갈 수 있으면 됩니다. 매일 갈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2~3번 정도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무료 급식도 제공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어려운데 복지관에 가면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식사하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눕니다. 밥을 혼자 먹는 것과 여럿이 먹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원이나 산책로도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산책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원에 가면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친해집니다. 산책 친구가 생기는 겁니다. 운동시설이 있는 공원이면 더 좋습니다. 야외 운동기구가 있는 공원에서 매일 운동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도 사람들과 친해집니다.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같이 운동하는 게 훨씬 재미있습니다. 도서관도 가까우면 좋습니까? 요즘 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읽는 곳이 아닙니다. 문화 프로그램도 하고, 영화도 상영하고, 강연도 합니다.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도 가까워야 합니다. 행정 업무를 볼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각종 복지 혜택도 안내해주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연결해줍니다. 자주 들러서 정보를 얻으십시오. 시장이 가까운 것도 중요합니다. 전통시장에 가면 사람 사는 냄새가 납니다. 아는 상인들과 인사하고 흥정도 하고 덤도 받고 이런 게 다 즐거움입니다.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노인들에게는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노인들이 많습니까? 노인 인구가 많은 동네는 노인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도 노인 복지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반대로 젊은 사람들만 사는 신도시 같은 곳은 노인 시설이 부족합니다. 동네 카페나 식당도 중요합니다. 혼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거나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편한 곳이 있어야 합니다. 단골 카페, 단골 식당이 생기면 그곳 주인이나 직원들과도 친해집니다. 이것도 사회적 관계의 일부입니다.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도 알아보십시오. 배울 게 많은 곳에 사는 게 좋습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도 건강해지고 삶의 의욕도 생깁니다. 종교시설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성당, 절 등 본인의 종교시설이 가까우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나가면서 신앙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도 중요한 사회 활동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곳이 많은 동네, 갈 곳이 많은 동네, 할 일이 많은 동네에 사십시오. 그래야 외롭지 않습니다. 고립되지 않는 삶, 이게 건강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지금 몇 층에 사십니까? 계단 오르내리는 게 힘들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힘들다고 느끼신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빌라나 다세대 주택 3층, 4층에 사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계단 오르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넘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숨이 차서 계단 오르는 게 정말 힘듭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에 사는 노인들은 외출을 점점 꺼립니다. 나갔다가 돌아올 때 계단을 올라야 한다는 생각에 집에만 있게 됩니다. 장 보러 가는 것도 큰일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를 수 없습니다. 외출이 줄면 건강도 나빠지고 우울증도 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 사셔야 합니다. 이게 노후 주거의 기본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휠체어를 타게 되어도 외출할 수 있습니다. 워커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와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몇 층에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층 아파트 15층, 20층에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실제로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고층에 갇혀 고생한 노인들이 많습니다. 저층이 좋습니다. 3층에서 7층 사이가 이상적입니다. 1층이나 2층은 습하고 소음이 있을 수 있지만 3층부터 7층은 쾌적하면서도 비상시 대피가 가능합니다. 만약 화재나 지진 같은 비상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층에서는 대피가 정말 어렵습니다. 복도식 아파트가 계단식 아파트보다 좋습니다. 복도식은 엘리베이터에서 집까지 평평한 복도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계단식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도 집까지 계단을 몇 개 올라가야 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나이 들면 큰 차이가 됩니다. 화장실 구조도 중요합니다. 욕조보다는 샤워부스가 좋습니다. 욕조는 들어가고 나오기가 위험합니다.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습니다.
샤워부스에 손잡이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화장실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타일인지 확인하십시오. 방이 몇 개 필요하십니까? 혼자 산다면 큰 집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관리하기 힘듭니다. 청소할 공간이 많으면 체력적으로 부담됩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가 적당합니다. 관리비도 적게 나옵니다. 거실과 방 사이에 단차가 있습니까? 바닥이 평평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턱이 있으면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집안 구조가 최대한 평평하고 단순한 게 좋습니다. 문턱도 없는 평평한 구조가 안전합니다. 단지 내에 경로당이나 커뮤니티 시설이 있습니까? 큰 아파트 단지는 단지 내에 경로당이나 노인정이 있습니다. 단지를 나가지 않고도 이웃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편리합니다. 단지 내 산책로도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경비실이 24시간 운영되는지도 확인하십시오.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보안이 중요합니다. 경비원이 항상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택배를 받아주기도 하고 위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집은 삶의 터전입니다. 나이 들수록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집에서 사는 것. 이게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저층 아파트. 이게 노후의 최적 주거 형태입니다. 자녀 집과 얼마나 떨어져 사십니까? 너무 가깝습니까? 아니면 너무 멉니까? 이 거리가 노후 생활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자녀와의 적절한 거리. 이게 5번째 조건입니다. 자녀와 같은 집에 사는 건 어떻습니까?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많습니다. 며느리나 사위와 부딪힐 일이 생깁니다. 손주 교육 문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활 패턴이 달라서 서로 불편합니다. 자녀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데 어르신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문제입니다. 급할 때 자녀가 바로 올 수 없습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자주 보기도 힘듭니다. 손주들 얼굴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적당한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자녀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가 이상적입니다. 가깝지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금방 올 수 있고 주말에 가끔 만나기도 좋은 거리입니다.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내면 더욱 좋습니다. 나중에 운전을 못하게 되어도 혼자 자녀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지하철 한 번 갈아타고 갈 수 있는 거리라면 정말 이상적입니다.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고도 자주 왕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생활권에 사는 게 좋습니다. 같은 시내, 같은 구 정도면 적당합니다. 너무 멀리 떨어진 다른 도시에 사는 건 좋지 않습니다. 부산에 사는 자녀가 서울에 사는 부모를 자주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자녀 집 중간쯤에 사는 게 좋습니다. 한 자녀에게만 가까우면 다른 자녀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비슷한 거리에 있으면 공평합니다. 자녀 중 한 명이라도 가까이 살면 됩니다. 자녀의 직장 위치도 고려하십시오. 자녀 집은 멀어도 직장이 가까우면 퇴근길에 들르기 쉽습니다. 자녀가 출퇴근하면서 들를 수 있는 위치라면 자주 안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사할 가능성도 생각하십시오. 자녀가 직장 때문에 이사 갈 수 있습니다. 자녀 집 바로 옆에 살면 자녀가 이사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자녀가 같은 생활권 내에서 이사 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완전히 단절되어서도 안 됩니다. 독립적이면서도 연결된 관계, 이게 이상적입니다. 매일 볼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연락하고 한 달에 한두 번은 만날 수 있는 거리가 좋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삶도 중요합니다. 자녀만 보고 집을 정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살기 편한 곳인지, 친구들은 가까이 있는지, 다니던 병원은 계속 다닐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하십시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거리, 자녀의 삶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연결될 수 있는 거리, 이게 바로 적정 거리입니다. 독립적이면서도 외롭지 않은 거리, 자유로우면서도 안전한 거리, 이런 거리를 찾으십시오. 자녀와 차로 30분, 대중교통으로 1시간 거리, 이게 노후의 가장 이상적인 거리입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게 건강한 부모-자식 관계입니다.